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오래전에는 세계가 부강한 국가와 그렇지 못한 국가로 깔끔하게 나뉘었다. 출생률이 높았고 현직 노동자의 수가 은퇴자의 수보다 많았으며 사람들은 주택과 자가용을 갈망했다. 기업들은 성공의 기준을 유럽과 미국의 수준에 맞췄다. 공적 부채와 사적 부채는 모두 국가가 발행한 통화로 결제되었다. 학교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정정당당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가르쳤다. 우리는 그런 법칙이 처음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가정을 꾸리고 자녀들을 키워 독립시키고 은퇴할 때까지 통용될 거라고 생각했다. 그 익숙했던 세상은 새로운 법칙들이 이끄는 새롭고 당혹스러운 현실에서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노년층 인구가 청년층보다 많아지고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더 많은 재산을 소유할 것이다. 아시아의 중산층 시장은 미국과 유럽을 합한 것보다 커질 것이다. 또한 우리는 공장 노동자들보다 더 많은 산업용 로봇, 인간들의 두뇌보다 더 많은 컴퓨터, 인간들의 눈보다 더 많은 감지장치, 그리고 국가들의 수보다 다양한 통화에 둘러싸일 것이다. 그것이 바로 2030년의 세계다. 이 책의 핵심은 바로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2030년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먼 미래가 아니다. 우리는 코앞에 있는 미래의 기회와 도전 모두에 대해 준비해둘 필요가 있다. 오늘날 우리가 아는 세상은 2030년이 되면 사라지고 사람들은 지난날을 돌아보며 세상이 그렇게 급박하게 돌아갈 때 나는 뭘 하고 있었지? 라고 자문할 것이다. 우리 대부분에게 이런 변화들은 혼란스러울 뿐더러 두렵기까지 하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몰락할까? 아니면 새로운 부흥을 경험할까? 아프리카의 베이비붐. 유럽과 미국 그리고 동아시아의 인구가 제자리 걸음을 하는 동안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에서는 과거보다 더디긴 하지만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현재 13억 명인 정도인 이 지역의 인구는 2038년에 20억 명, 2061년에는 30억 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에서는 큰 전쟁이나 치명적인 전염병이 발생하여 아프리카의 인구 증가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고 예측한다. 역사상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낸 전쟁인 제2차 세계대전에서 약 5천만에서 8천만 명이 사망했다고 추정되는데 아프리카는 이 전쟁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았다. 지금까지 총 3,600만 명이 사망한 에이즈의 경우 사망자의 3분의 2가 아프리카 지역에서 나왔다. 특히 남아프리카 공화국, 나이지리아, 탄자니아, 에티오피아, 케냐, 모잠비크, 우간다, 짐바브웨 등에 큰 피해를 입었다. 에이즈가 가장 기승을 부린 1980년대와 1990년대의 지역별 인구 분포를 보면 아프리카는 인구 성장 곡선이 거의 변하지 않았다. 따라서 적어도 수억 명의 목숨을 앗아갈 정도로 대규모 전쟁이나 전염병만이 아프리카 대륙의 인구 통계학적 성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어쩌면 아프리카가 많은 사람들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아프리카 대륙의 실제 면적이 어느 정도인지를 생각해보자. 학교 교과서에 실린 세계 지도들은 제작 방식 때문에 북반구에 비해 아프리카 대륙의 크기를 작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아프리카 대륙의 실제 면적은 중국과 인도, 서유럽과 동유럽, 미국, 일본을 합친 것 정도이다. 물론 아프리카에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거대한 사막이 있다. 그렇지만 일본을 제외한 다른 지역들에서도 사막과 비슷한 곳이 있다. 여러 사막의 넓이를 생각하더라도 아프리카 대륙에는 아직 농경지가 아니지만 무척 풍요롭고 드넓은 땅이 있다. 아프리카의 크기를 생각하면 인구 과잉의 가능성은 희박하다.
현재 아프리카에는 13억 명이 살고 있는데 앞서 언급한 국가들의 인구를 합치면 35억 명이 조금 넘는다. 현재 1제곱마일당 인구 밀도는 아시아가 아프리카보다 3배, 유럽보다는 4배가 높다. 아프리카의 인구 증가는 몇 가지 곤란한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 아프리카 대륙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다루기 어려운 종교 및 민족 관련 분쟁이 진행되는 지역들이 있다. 냉전 시대부터 영향을 받아 시작된 간헐적인 내전, 몇십 년 동안에 걸쳐 아프리카의 사회 기반 시설을 무너뜨렸다. 특히 정부 행정 조직에서 사법 제도와 시민 사회에 이르는 정치적, 사회적 제도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거나 발전하지 못해 아프리카는 실패한 국가들이 가장 많이 몰려있는 대륙이 되고 있다. 아프리카 54개 주권 국가 중 절반 이상이 정치적인 혼란과 무정부 상태 및 무법 상태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갈등과 폭력 사태는 개인의 안전뿐만 아니라 경제적 발전까지 위험에 빠뜨리고 지방에서 도시로의 이주, 그리고 주로 유럽을 향한 국제적 이주의 원인이 된다. 아프리카는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운 곳이 아니다. 그렇지만 이곳의 인구 증가가 낳는 잠재적 이익은 결코 무시할 수 없다. 점점 느는 인구 때문에라도 아프리카는 눈여겨봐야 할 곳이 되었다. 좋든 나쁘든 아프리카의 운명이 곧 세계의 운명이 될 수도 있다. 좋은 쪽으로 일이 풀리면 아프리카는 전 세계를 돕는 활력의 주요 원천이 될 것이고, 안 좋은 쪽이라면 역시 전 세계가 그 부정적인 결과들을 감지할 것이다. 인구 문제가 곧 우리의 운명은 아니지만 그것은 많은 사람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 인구 통계학적 성장은 실제로는 농업 분야에서 아프리카의 성장을 이끄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일자리가 늘어나고 관련 경제 활동도 활발해지며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이 혜택을 입을 수도 있다. 토양관리, 관계 수로, 그리고 유통 분야의 개선은 엄청난 이익을 가져다 준다. 아프리카가 이렇게 미래를 향해 나아가려면 우선 아위노 같은 생계형 농민들을 수준 높은 농업 전문가로 만들어야 한다. 아프리카의 인구 증가를 기회로 만들기 위한 특별한 방법 가운데 하나는 카사바라는 작물의 재배와 수확, 가공이다. 열대지방에서 주로 자라는 뿌리 채소로 남아프리카가 원산지인 카사바는 놀라울 정도로 가뭄에 강하고 한 번 심으면 18개월 동안 언제든 수확이 가능하다. 다만 사람이 직접 손으로 심어야 하는데 이 때문에 지역 농민들에게는 중요한 수입원이 된다. 카사바는 개발도상국들에서 쌀과 음료수에 이어 세 번째로 중요한 탄수화물 공급원이며 주로 가루나 음료수로 가공된다.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에서는 최소한 3억 명 이상이 카사바를 주식으로 삼고 있다. 게다가 글루텐이 없으며 당분이 밀보다 낮아서 일반 곡물보다 건강에 좋은 대체 식품으로 당뇨병 환자들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다. 카사바의 엄청난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려면 전문 인력과 장비가 필요하다.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에서 카사바 생산량을 더 끌어올리는 데 필요한 인력 및 기술적, 재정적 자원의 상당 부분은 아프리카 현지에서 조달할 수 있지만 외국 기업들과 비영리 재단들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카사바에는 수분이 많아서 수확한 후 24시간에서 48시간 이내에 가공해야 하므로 가공에 필요한 장비가 재배지 근처에 있어야 한다. 앞으로는 농부들과 다른 지역의 사업가들도 이런 장비들을 준비해 카사바 가공에 나설 수 있을 것이다. 카사바 생산이 확대되면 지금 자라고 있는 지방의 아이들을 위한 일자리들이 가까운 장래에 생긴다. 바로 아이들이 성인이 된 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일자리들이다. 또한 아프리카는 전 세계 맥주 음료 산업의 중심지가 될 수도 있다. 이민자가 일자리를 만든다. 구글과 인텔, 이베이, 페이스북,
그리고 링크드인과 테슬라 등 두 가지 공통점이 있다. 이 기업들은 미국 경제에 혁명을 일으켰으며 창업자 혹은 공동 창업자가 이민자 출신이다. 이들이 없으면 전 세계 경제는 크게 달라질 것이다. 미국의 모든 첨단 기술 관련 신생 기업들의 23%는 이민자들이 창업했고 특정 지역에서는 그 비율이 더 높다. 예컨대 캘리포니아에서는 40%, 매사추세츠에서는 42%, 뉴저지에서는 45%의 기업을 이민자들이 세웠다는 것이 카우프만 재단과 베이에이리어 카운실 경제연구소의 조사 결과이다. 이민자들은 보통 직접 기업을 세우고 경영자가 되려 하기 때문에 국가 경제에 많은 도움이 된다. 이민자들이 미국의 보건 분야에 기여한 내용도 살펴보자. 조지 메이슨 대학교에서 2016년에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미국 전체 인구의 13%가 이민자 출신이지만 내과의와 외과의의 28%, 환자와 노약자, 유아를 돌보는 각종 전문 돌보미의 22%, 그리고 정식 전문 간호사의 22%가 이민자 출신이다. 생명공학 분야 업체들이 고용한 의학 전문 과학자들의 절반 이상도 이민자 출신이다. 이러한 수치들이 드러내는 핵심적인 내용은 이들의 대부분이 고국에서 의료 및 보건 분야에 관한 교육과 훈련을 받았다는 사실이다. 물론 일부는 본국의 학위로 부족해 미국에서 취업하기 전에 훈련 규정에 따라 추가 교육을 받아야 할 때도 있지만 미국이 자체적으로 충분한 인력을 배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또한 의료 및 보건 관련 이민자 인력이 미국 사람들과 일자리를 놓고 경쟁하지 않는다는 것도 확실하다. 미국 할리먼은 이미 1997년에 작성한 보고서를 통해 이민자들이 미국 경제에 미치는 이민자들의 영향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2017년 보고서에서는 이렇게 분석했다. 미국에 이민자들이 오지 않을 경우 국내 총생산이 크게 하락하고 1인당 국내 총생산 역시 마찬가지가 될 것이다. 노동력 확보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 노년층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민자들이 들어옴으로써 아이들의 양육과 음식 준비, 청소, 수리, 그리고 건축에 관한 비용이 많이 절감된다고 볼 수 있다. 미국 경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부동산 시장에서 새로운 이민자들과 그 자녀들의 독립이 주택 수요를 견인하고 있다. 또한 이민자들이 아이들을 맡아 돌봐주지 않으면 미국 중산층 가정에 일하는 엄마들이 직장에서 제 몫을 충실히 하기 어려울 것이다. 2030년 미국의 경제는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이민자들에 더 많이 의지할 것이다. 밀레니얼 세대보다 중요한 세대. 2030년이 되면 전 세계 60세 이상 인구가 35억 명에 달할 것이다. 그중 대부분은 유럽과 북아메리카 그리고 중국에 거주할 것이다. 미국에서 이 연령대의 집단은 베이비붐 세대와 침묵의 세대 모두를 포함한다. 침묵의 세대는 대공황 시기를 겪으며 성장했고 제2차 세계대전을 겪었거나 참전했다. 미국 연방준비은행의 자료에 따르면 침묵의 세대는 베이비붐 세대에 비해 재산이 1.3배 정도 많고 X세대보다는 2배 많다. 밀레니얼 세대보다는 무려 23배나 많다고 한다. 닐 하우는 이렇게 말했다. 시장은 이제 이들의 새로운 구매력을 알아차렸고 60대에서 70대에 이르는 나이 많은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많은 비용과 노력을 쏟고 있다. 중국에서는 대략 5만 4천 명이 60세 생일을 맞는다. 그것도 매일. 그 수는 미국에서 약 1만 2천 명이고 전 세계에서는 무려 21만 명에 달한다. 이 정도로는 그저 기업 몇 개로 감당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10억 명에 이르는 이 연령대의 사람들의 수는 2030년에 14억 명에 달하게 된다. 미국에서는 1,400만 명이 더 늘어나 총 9천만 명이 된다.
저개발국이나 후진국도 엄청난 증가세를 마주할 것이다. 예를 들어 방글라데시의 60세 이상 인구는 현재 1,300만 명에서 2030년에 2,100만 명으로 뛰어오른다. 2018년 포브스는 인구의 노령화가 기업들에는 축복이라고 표현했다. 이코노미스트 역시 최근에 나이든 소비자들이 경영의 지평을 새롭게 바꿀 것이다 라고 주장했다. 우리는 이른바 실버 시장 세대를 눈앞에 두고 있으며 이 시장은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무시 못할 소비의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다. 나이든 사람들의 필요에 맞추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구매하지 않고 대여하는 방식이다. 소비자는 몇 년마다 새로운 제품으로 교환할 수 있으며 비싼 돈을 주고 산 제품을 오래 쓰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금전적으로도 더 이익일 것이다. 둘째는 사용자의 건강과 체력 혹은 인지 능력이 떨어질 것을 예상해서 기능적으로 설계한 제품이다. 세탁기를 예로 들면 세대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방식으로 표시되는 계기판을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도록 만들면 좋을 것이다. 건강과 로봇, 그리고 생필품 시장 외에 세계 경제에서 인구 노령화와 함께 가장 빠르게 변화하는 분야는 바로 금융과 자산 관리 분야다. 간단히 생각해도 돈에 관한 사람들의 필요와 욕구, 태도는 나이가 들면서 변할 수밖에 없다. 미국 주식시장에서 상장 기업의 주가 수익 비율과 인구 노령화 간 상관관계가 크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주가 수익 비율은 주식의 가격을 한 주당 수익으로 나눈 값이다. 이 비율이 높다는 사실은 투자자들이 상장 기업이 올린 수익의 일부를 소유하기 위해 적지 않은 돈을 기꺼이 투자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다시 말해 투자자들은 해당 기업이 장차 크게 성장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기업의 주식에도 긍정적으로 반응한다. 그런데 1950년대와 2010년대 초반 사이 미국의 모든 상장 기업의 평균 주가 수익 비율이 이런 양상을 보였다. 즉, 미국 인구의 평균 연령이 높아지면 떨어지고 낮아지면 다시 올라간다. 연령대와 소비 사이에서도 상관관계가 있다. 나이가 들면 소비 행태도 변한다. 더 이상 자동차나 가전제품 등을 바꾸지 않으며 집도 사지 않으려 한다. 가능하면 살림살이 규모를 줄이려 할 것이다. 일생 동안 투자와 소비의 성향이 어떻게 바뀌어 가는지를 생각해보면 주식시장의 평가가 인구 통계학을 반영하는 현상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앞으로 다가올 2030년을 생각하면 한 가지는 분명하다. 전 세계 인구의 평균 연령이 높아지면서 기업의 순이익과 관련 있는 주식의 가격이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그리 높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나이 듦에 대한 생각의 변화를 확인하고 그 안에서 기회를 찾아 활용하면 주식시장과 연령대 간 관계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을 수도 있다. 세대 간 협력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만들 만한 획기적인 방법이 하나 있다. 바로 요양소 기숙사라는 개념으로 노인들이 머무는 장기 요양시설에 대학생들을 무료로 살게 해주고 대신 매달 정해진 시간만큼 봉사하게 하는 것이다. 네덜란드에서 처음 이 방식을 실시한 배경에는 노년층을 돌봐줄 인력이 부족한 사회적 상황이 자리한다. 문득 비슷하게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또 다른 집단이 떠올랐다. 바로 학생들이었다. 이 획기적인 요양소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는 헤아 세이프커스의 설명이다. 학생들은 매일 노인들을 돌봐주고 디지털 관련 지식과 기술도 가르쳐준다. 노년층이 이런 시설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외로움을 덜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외로움이 심해질수록 인지력은 더 빨리 떨어지고 건강도 나빠지며 사망률도 높아진다. 지금 우리가 밀레니얼 세대를 이해한다고 해서 그들의 미래도 잘 이해하리라는 보장은 없다. 그들의 행동은 시간이 흐를수록 당연히 진화하기 때문이다. 각 세대의 구성원들은 인생의 여러 단계를 거치며 태도와 행동을 조금씩 바꾼다. 현재 60세 이상인 사람들과 미래의 60세 이상인 사람들은
때로 판이하게 다를 것이다. 그 이유는 세대보다 노년의 진정한 의미에 대한 개념의 변화와 더 밀접하다. 더 강하고 부유한 여성들. 여성에게 유리천장 같은 건 존재하지 않는다. 그저 남성들이 만든 두터운 장벽만 있을 뿐이다. 세계 여성 지도자 평의회의 공동 설립자이자 작가인 로라 리스우드의 주장이다. 여성은 일에 전심 전력을 다해도 헤아릴 수 없는 장애물들이 자신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포천이 수익을 기준으로 선정한 미국 500대 기업 중 최고 경영자가 여성인 경우는 5%가 되지 않는다. 다른 나라도 상황이 비슷하다. OECD 회원국인 선진국들의 대형 상장 기업들 중에서도 여성이 최고 경영자인 경우는 극히 드물다. 영국과 인도,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4%, 오스트레일리아와 멕시코는 3%, EU는 평균 3% 미만, 라틴 아메리카 대륙 평균은 2% 미만, 그리고 EU에서 최대 경제 규모를 자랑하는 프랑스와 독일은 정확히 0%다. 유일하게 중국만 5%가 넘는 5.6%를 기록했다. 경영 이사진의 남녀 성비를 살펴보면 유일하게 노르웨이 한 곳만 여성 비율이 42%로 절반인 50%에 근접하다. 10%가 넘는 곳은 15개국 뿐이다. 미국은 17% 정도다. 몇몇 아시아 국가는 상장 기업의 절반 이상이 이사진을 남성으로만 채워넣었다. 그러나 행정 분야의 경우 보건, 문화, 고용, 무역, 교육, 여성 관련 부서에서만 여성 장관의 비율이 50%를 넘는데 대부분 경제와 사회 전반에 걸친 여성들이 큰 존재감을 보여온 분야들이다. 그래도 여성들의 활약이 두드러지는 분야가 있다면 국가 관료 제도 내에서도 공무원 조직일 것이다. 분명한 사실은 인재를 경쟁 시험 제도를 바탕으로 채용하면 여성이 강세를 보인다는 점이다. 2030년이 되면 정부 관료 제도의 고위직 대부분이 대학 학위를 가진 여성들의 차지가 될 수도 있다. 여성의 기회와 자유가 갑자기 변화했을 때 성별에 따른 고정관념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살펴보자. 사우디아라비아의 여성들은 2018년이 되어서야 처음으로 운전을 허가받았다. 이들의 자동차 구매 성향은 모두를 놀라게 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이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자동차 판매점들은 여성들이 밝은 색깔의 소형 SUV 차량들에 관심이 있을 거라고 예상했다. 그런데 여성들은 훨씬 더 크고 빠른 속도를 낼 수 있는 차량을 원했다. 보통은 차를 고를 때 남성들이 속도와 마력에 관심을 두고 여성은 편안함과 안전에 관심을 둔다고 생각한다. 모두가 사우디아라비아의 여성들이 엔진과 차체가 작은 차를 택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독일 아우디 판매 담당 직원의 말이다. 그렇지만 나이 64살에 손자와 손녀만 16명을 두었으며 여성이 운전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해온 활동가였던 사라 나시에프는 머스탱 컨버터블 스포츠카를 골랐다. 이 차가 내 꿈의 차였다. 머스탱을 생산하는 포드 자동차는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차를 무료로 제공했다고 연락했고 나시에프는 노란색과 검은색이 섞인 머스탱을 골랐다. 2030년에는 여성이 세계를 지배할까? 여성들이 힘겹게 얻은 새로운 사회적 지위는 권력 구조의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많은 연구가 증명하는 것처럼 추문과 부패가 없고 폭력도 사라진 사회를 만들 수 있을지도 모른다. 또는 일부 여성들만이 혜택을 누리고 나머지는 더 외곽으로 밀려가 사회적 갈등이 전보다 심한 양극화 사회가 형성될지도 모를 일이다. 그렇지만 정치와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계없이 여성들은 더 많은 재산을 거머쥘 것이고 낮은 출생률, 노령화가 문제가 되는 미래 사회에서 교육과 보건 문제 등을 포함한 여러 분야에서 여성들을 더 배려하는 쪽으로 관심을 기울일 것이다.
영향력을 지닌 여성들이 많아지면 모두가 이들을 새로운 지도자로 쉽게 받아들일까? 여성의 지위 향상이 얼마나 느리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한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여전히 제대로 된 기회를 얻지 못하고 차별받고 있는지를 생각하면 2030년에 완벽한 양성평등이 이루어진 사회가 건설되리라는 견해는 다소 섣부르게 느껴진다. 그 밖에 여성들이 직장의 꽃 같은 저주를 극복하기 시작했다고 생각할 만한 여러 요소가 나타났다. 여성들이 다양한 직종에 더 많이 몸담고 계속 최고의 자리를 향해 나아갈수록 역할과 지위도 빠르게 변화할 것이다. 또한 2030년이 되면 정치와 사회 혹은 기업의 지도자 위치에 지금보다 훨씬 많은 여성이 포진할 것이다. 따라서 가장 노골적인 차별 중 하나를 근본부터 무너뜨릴 가능성이 크다. 소유가 없는 세상. 소유가 없는 세상을 상상해 보세요.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욕심을 부릴 일도 배고플 이유도 없는 세상. 한 형제처럼 모든 사람들이 함께 나누며 사는 세상을 상상해 봐요. 오노 요코와 존 레논. 조만간 닥쳐올 공유 경제의 규모와 영향력에 대한 예측은 제각각이다. 인터넷을 통한 협업과 공유의 위력을 처음 알아차린 사람은 우버나 에어비앤비 같은 기업의 창업자들이다. 지난 2009년 1월 19일 워싱턴 DC 내셔널몰에서는 보락 오바마 대통령의 기념비적인 취임식을 구경하기 위해 200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모여들었다. 주변의 호텔들을 비롯한 숙박업소들은 수많은 사람을 수용할 만한 객실이 없었다. 친구 사이면서 신출내기 사업가였던 브라이언 제스키와 조 게비아 그리고 네이선 블러차직은 이 상황이 에어비앤비를 널리 알릴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다. 세 사람은 그 전부터 일반인들이 남는 방을 여행자들에게 제공하는 사업을 구상했다. 그로부터 2년 전인 2007년에 애플이 아이폰을 출시했다. 1년 후에 약 500개의 앱을 선택할 수 있는 앱 스토어를 공개했다. 한편 구글은 인터넷 지도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고 있었다. 이 모든 새로운 기술을 하나의 플랫폼 안에 묶으려면 기존의 상식을 벗어나는 수평적 사고가 필요했다. 에어비앤비는 2007년 10월 시작되었다. 첫 고객이 머문 곳은 샌프란시스코의 사우스 오브 마켓 지구의 한 연립주택이었다. 현재 에어비앤비에는 191개국에 6,500여 개가 넘는 도시, 마을, 교외 지역 400만여 곳이 등록되어 있다. 기업 가치는 400억 달러에 달한다. 이동통신 기술에 여행과 체험에 대한 새로운 세대의 변화한 가치관이 합쳐지면서 거대한 시장의 변화를 이끌었다. 사용자와 공급자를 이어주는 에어비앤비는 젊은 여행자들과 나이든 집주인들을 하나로 묶어주었다. 에어비앤비의 가치 제한은 친밀함을 체험할 수 있다는 장점에 바탕한다. 에어비앤비의 성공을 이끈 핵심은 우리가 감정 없는 사물이 아닌 하나의 공동체라는 사실이다. 에어비앤비의 최고 경영자 겸 공동 창업자인 브라이언 체스키의 말이다. 나는 그저 쉬기 위해서가 아니라 새롭고 흥미로운 경험을 해보기 위해 여행한다. 뉴욕에 사는 23살의 리버 테크리는 이렇게 이야기한다. 나로서는 낯선 장소에 가서 하나가 되고 새로운 것들을 배우며 그 지역 사람들과 친구가 되어 다시 한번 그곳을 방문하고 공동체를 만드는 일이 훨씬 가치 있다. 이런 모습이야말로 우리의 오래된 습관과 경제를 변화시키고 있는 수평적 사고의 대표적 사례이다. 오늘날 젊은 세대들은 물건을 소유하는 대신 일정 비용을 내고 공유하며 나눠 쓰는 방식을 선호한다. 이들은 재산이나 재물을 공유의 관점에서 바라보는데 우리가 익숙하게 생각하는 개인 소유물까지도 상호 이익을 위해 공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른 연령대의 사람들 역시 소유보다는 임대나 대여라는 개념을 좀 더 유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보통 사람들의 변화하는 문화를 늘 적절하게 반영하는 심슨 가족에서도 엄마 마지 심슨이 우버 영업에 나섰고 대기업 회장인 번스도 우버 등록 차량을 이용하는 모습이 등장한다. 공유의 영향력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다. 2030년이 되면 매일 하는 소비의 절반 가까이를 공유 혹은 협력 형태의 소비가 차지하고 여기에는 자동차와 집, 사무실, 각종 장비를 비롯해 온갖 개인 소유물들이 포함될 것이다. 소유의 개념이 사라지고 공유라는 개념이 그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우버는 몇 가지 분명한 사회적 흐름을 파악했고 수평적 사고로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냈다. 공유와 협력 그리고 미래. 전형적인 밀레니얼 세대인 린지 하워드는 환경을 보호하고 탄소 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다면 무슨 일이든 열심히 하려고 한다. 린지는 정기적인 출퇴근을 피하기 위해 안정된 직장을 포기하고 의뢰가 있을 때만 일한다. 린지는 일하고 있는 실직 상태의 노동자의 전형적인 사례이다. 공유경제는 직업과 직장, 소유와 소유권과 접근권 같은 개념들을 뒤흔들며 새로운 상황을 만들고 있다. 인터넷과 모바일 기술로 연결된 사회 안에서 공유라는 것은 한때는 직업이나 업무라고 불렸던 것들을 각기 다른 사람들이 처리할 수 있도록 작은 부분들로 쪼개는 것을 의미한다. 그 사람들은 집이나 혹은 각기 다른 시간대에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사무실 공간에서 주어진 일을 처리한다. 사유재산도 의미가 어느 정도 달라져서 역시 잘게 쪼개 접근해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가격은 낮아지고 일종의 유연성도 생겨났다. 이런 현상들을 뒷받침하는 문화는 더 이상 소유하지 않고 경험하고 향유하는 세계관, 공정한 경쟁, 그리고 더 단단해진 공동체 의식이라는 개념과 일치하는 듯하다. 존 레논과 오노요코의 노랫말을 다시 한번 떠올려보자. 소유가 없는 세상을 상상해봐요. 이러한 변화는 인구 통계학과 기술의 엄청난 변화에 맞물려 사회 질서를 크게 변화시킬 가능성이 있다.